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나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른이 넘은 내가 감정에 휘둘려 목소리를 높이다니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날 본 광경은 그런 체면 따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에서 후원하는 고아원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고 평생 수십 개의 사업장을 방문해온 나였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내가 온다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나는 그저 의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며 정장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현진 9살 마른 팔뚝 움츠린 어깨 그리고 나를 향해 아주 잠깐 내밀었던 그 눈빛.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한 눈빛. 나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혀 들이신 공기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왜 익숙한 거지? 왜 저 아이의 눈이 내 심장 깊은 곳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지? 아이가 팔을 걷어붙였을 때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팔 여기저기 멍. 오래된 것도 비교적 최근 것도 섞여 있었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끝이 식어가는 느낌을 느끼며 어른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중 한 남자 이모부라 소개받은 사람이 아이를 힐끔거리며 감시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눈빛은 무엇이지? 왜 저 남자를 볼 때마다 아이가 몸을 더 움츠리는지, 왜 나를 향한 눈빛보다 더 공포를 담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 일정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마음에 계속 걸리는 찝찝함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가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 아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아이는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온몸에서 피가 쫙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모부가 또 때렸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글씨가 하지만 처절할 만큼 간절한 글씨가 눈앞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건네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로 손을 주먹쥐듯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아까 그 이모부가 아이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고 아이는 그 소리에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종이를 주머니로 숨겼고 이모부는 억지로 미소를 띠며 아이가 낯을 가린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음산한 무언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차에 타는 순간 나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고도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냥 종이 한 장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종이를 다시 펼쳐보자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서서히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들 민수의 묘에 가야겠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곳에 가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나는 조용히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지만 밤새 뒤척이며 내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민수에게 갔던 그 마음이 다시 찾아온 이유를 외면하지 마라. 나는 평생 외면해왔던 감정들 그동안 비워낸 줄 알았던 상처들이 다시 꿈틀대는 걸 느끼며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는 희미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아이가 왜 나에게 종이를 건넸을까? 왜 나를 본 순간 겁에 질린 얼굴을 숨기지 않았을까? 그 눈빛 민수가 어릴 때 울음을 참으며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침몰해버릴 만큼 몰려와 나는 운전대에 힘을 꽉 줬습니다. 묘역이 가까워질수록 묘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로 스며들며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도착 직전 언덕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체구. 어제 봤던 바로 그 모습. 나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묘비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진아, 여긴 뭐하러? 내가 다가가자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실 줄 알았어요. 순간 나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단순히 늙어 보인다고. 아니었다. 아이의 눈빛은 선명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다리가 약해져 비틀거릴 만큼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묻자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내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배를 감싸 안고 있는 한 여자. 민수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고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지만 결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연 그리고 우리 아기.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사진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아빠, 그러니까 민수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나를 데리고 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꼭 말해주라고 했어요. 나중에 꼭 아빠 할아버지를 찾으라고. 나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였다고. 민수가 아이를.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손자. 나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늘 내 앞에서 밝게 웃고 태평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나는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한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았지? 내가 몰랐던 동안 이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았지?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내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이모부가 나 데리고 외국으로 보내버릴 거래요. 나 돈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음을 참느라 빨갰습니다. 그 순간 내 몸 안 어딘가에서 뜨거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공포, 분노,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보호 본능. 이 아이를 절대 잃으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이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현진아, 이제 난 너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아이는 그 말에 아주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저 이모부라는 남자가 분명 다시 나타날 것이고 이 문제는 단순히 불쌍한 아이 하나 도와준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온 내가 이제라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차에 태워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동안 백미러 속 아이는 불안하게 손을 모으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디엔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네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거냐? 그렇다면 내가 꼭 지킬게. 그렇게 나는 현진이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병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참 간단한 절차임에도 이상하게도 그 짧은 시간이 내겐 긴 인생을 버티는 시험 같았습니다. 현진이는 얌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아이는 눈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않아요. 나는 순간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금방 끝나. 금방이면 다 알 수 있어. 알 수 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민수의 인생, 내가 지키지 못한 가족,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으로 마주하는 내 핏줄.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진짜 내 손자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육중한 돌덩이가 가슴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고 동시에 내 내면을 계속 파고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견뎠을 시간들, 이모부라는 남자의 소나기에서 도망치듯 살았을 하루하루. 그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다시 차갑게 식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 회사 회의가 끝날 무렵 비서가 와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더 요동쳤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당 의사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그의 말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아주 짧은 순간이 내 인생 가장 긴 순간 같았습니다. 99.8% 친손자 맞습니다. 그 한 문장. 단 네 음절. 그렇게 짧은 말이 사람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민수야, 너 나한테 이런 선물을 남겨두고 간 거였구나. 그러다 문득 현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는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병원을 나가며 나는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고아원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뭐부터 말해야 아이가 안심할까? 그런데 고아원에 도착해 아이를 찾으려는데 직원들의 얼굴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현진이는요? 내가 묻자 직원이 얼어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이모부라는 분이 데려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구나. 내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누가 흘린 건지 아니면 그냥 감으로 위험을 느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를 팔아넘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 나는 뒤도 안 보고 뛰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핸들을 꽉 잡고 직원에게 들은 정보들을 모아 머릿속에서 빠르게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모부가 최근에 해외 입양 브로커와 접촉했다는 소문, 고아원도 모르게 외부 사람과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찾지 못하면 아이는 사라진다. 나는 곧장 차를 돌려 공항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틀린 판단일 수도 있고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잃고 난 뒤 느꼈던 그 후회와 자책을 이 아이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놈이다. 전화를 받자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찾고 계신 거 알죠? 근데 뭐 돈도 좀 필요하고 아이도 제가 키우긴 너무 힘들고 잘 되면 오늘 밤에 외국으로 보내고 돈 받으면 끝입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그가 위치를 말하는 순간 나는 옷깃을 틀어지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속은 분노, 공포, 죄책감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광기에 가까운 결심으로 들끓었습니다. 이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잃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공항 근처 낡은 화물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말해준 장소, 삐걱거리는 철제문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고 불빛도 희미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미친 듯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손으로 문을 밀자 오래된 스프링이 끼익 하고 울었고 그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누군가가 화들짝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습기찬 냄새와 탁한 먼지가 코끝을 때렸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얌전히 있어. 곧 가면 돼. 그 말에 나는 온몸이 뒤틀리듯 긴장했습니다. 발걸음을 더 빨리 옮기며 돌아서자 작은 상자 옆에 앉아있는 현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팔목에는 헐겁게 묶인 테이프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이모부라는 남자.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셨네. 역시 돈 많은 사람은 반응이 빨라. 그의 말투엔 사람을 부르는 애정도 보호자의 책임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간. 나는 단 한순간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진이 데리고 가겠다. 내 목소리는 최대한 가라앉히려 했지만 떨렸습니다. 그래요. 데려가요. 대신 돈은 주고. 그는 손바닥을 쓸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이에 오늘 밤 바로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내가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서 있는데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속에서 불이 치솟았습니다. 돈. 그 인간에게 아이는 돈.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마. 하지만 아이는 지금 당장 내게 데려와.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니죠, 회장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제가 이 짓 하고 살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브로커 쪽엔 이미 연락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어.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빼돌린 뒤 연락을 끊으면 그게 끝이라는 걸 이 인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가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 살 길은 있어야죠. 현금으로 지금. 그럼 이 애는 회장님 거. 그 말에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 내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붙인 단어가 거. 말문이 막힐 만큼 분노가 차올랐지만 나는 지금 감정보다는 아이가 먼저라는 걸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이만 안전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 현진이가 나를 향해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할아버지 오지 마요, 무서워요. 그 작은 목소리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더는 협상도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남자의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유도한 뒤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수십 년 기업을 이끌던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고 나는 그 틈에 아이를 잡아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내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울음이, 아이의 온기가 내 가슴 속에서 며칠 동안 들끓던 공포를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 공항 보안요원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미리 전화를 걸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입에 욕을 내뱉으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나는 현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팔도 떨렸습니다. 아이를 잃을 뻔한 공포가 이제야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아이의 말에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렀습니다. 이제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아. 내가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항의 소음 속에서 나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였고 나는 다시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소동이 정리된 뒤 나는 현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연신내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고 나는 그 작은 손의 힘을 느낄 때마다 숨이 더 깊어졌습니다. 잃을 뻔한 존재를 다시 품에 안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의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인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심리적인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보호자가 계속 곁에 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에 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답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현진이는 조용히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디 가요? 그 말에 가슴이 한 번 더 조여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다음이 늘 두려움이었겠구나. 버려질까봐, 팔려갈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순간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집으로 가. 우리 집. 내가 다시는 떠돌지 않아도 되는 곳. 아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남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빛이 하나 생겼습니다. 믿음인지 희망인지 혹은 아직 낯선 안도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의 모든 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회사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임원진들이 의아해했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의 법적 보호자 등록과 후견인 지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모부라는 남자는 이미 경찰에 넘겨졌고 불법 입양 시도, 아동학대, 인신매매 혐의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고 나는 아이에게 더 이상 그 남자가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이는 조금씩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쓰던 안방을 아이에게 보여주자 아이는 조심스레 발끝만 내밀고 방을 살폈습니다. 여기 제가 써도 돼요.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울컥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방 하나, 침대 하나, 창문 하나도 허락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내 방이야. 이제부터는 허락받을 게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 말을 듣자 현진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고 작은 손으로 이불을 만져보며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나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가 이 방에서 뛰어다니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이 작은 손, 똑같이 조심스러운 웃음, 똑같이 어색한 말투. 시간이 겹쳐 흐르고 나는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아이가 제 방에서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혹시 여기 있어도 돼요? 나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현진아,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아니, 너는 원래부터 내 가족이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아이의 어깨가 조금씩 풀렸고 이내 작은 숨을 고르더니 제 가슴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자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긴 인생 동안 나는 성공만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르고 회사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가족이라는 단어만큼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그만 아이가 내 가슴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완성되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끄려는 순간 현진이가 잠결에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 있죠? 그 말이 그 어떤 질문보다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의 모든 내일은 우리가 같이 지낼 거요. 아이는 그제야 손을 놓고 잠에 들었고 나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민수야, 너의 아이를 지켜줄게. 늦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렇게 나는 다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처음으로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잃어버린 내 가족을 다시 찾아준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처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행복은 때로 이렇게 작은 손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